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대뜸 이 씨의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시장에서 옷 사신 거죠? 어머님 입으시는 옷 솔직히 같이 다니기 창피해요. 저희 친정 엄마 좀 보세요. 누가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겠어요? 나는 이 옷도 좋은데 그래도 아끼는 옷 입고 나온 거야. 그러게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시니까 맨날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사 입으시죠? 얘, 너는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나는 너희들 집 사주려고 가진 돈 다 내줬다. 그래서요? 이제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받을 땐 신나서 받아놓고 이제 돈 떨어지니까 시댁도 아니라 그 말이니?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해. 진우야, 솔직히 아내 말 틀린 말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대접받길 원해요? 진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돈 없다고 부모를 무시해도 되는 거니? 너 키워주고 결혼할 때 너 잘 되라고 가진 돈 다 지원해줬잖아.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자식한테 그걸로 빚 갚으라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이제 각자 인생 각자 챙기는 걸로 해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이춘자 씨입니다. 약 30년 전 이 씨와 남편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단칸방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세 낼 돈도 부족해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녹록지 않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여보, 우리 힘들어도 서로 믿고 살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남편 김철수 씨의 다짐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아들 진우가 태어났죠.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그 순간 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 그래? 우리가 아끼면 진우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부부는 더욱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기술을 익혔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기술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씨와 남편은 직접 소규모 부품 공장을 차렸습니다. 이 씨 역시 공장 뒤편 사무실에서 격리 업무를 도우며 밤낮 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남편의 기술력과 성실함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공장이 안정되자 부부는 여전히 사치 없이 소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가정은 안정되었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명품은커녕 외식조차 하지 않으며 부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씨 부부가 여전히 가난한 줄 알 정도였습니다. 이 씨 부부가 이렇게 아끼고 사는 이유는 예전부터 아끼며 살던 습관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 진우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의 절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궁상맞게 여기며 허영을 동경하기 시작했죠.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 명품 옷을 입고 최신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부모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 남들처럼 좋은 거 좀 입고 다니세요. 창피해요. 이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위안하며 아들의 요구에 가능한 한 맞춰주려 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옷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었죠. 하지만 아들의 눈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부모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언젠가는 아들도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 아들 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로 남편은 여전히 공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쌓이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이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회사원이 된 아들은 가끔 병원에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죠. 아들이 바쁜 걸 이해한다며 이 씨는 혼자서 남편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저녁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 남편은 조용히 이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무슨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이 씨는 급히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이 씨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진우가 결혼하면 그때 1억만 지원해주고 줄 돈 없다고 잡았대. 이 씨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집 사무실 2번째 서랍을 열어봐. 아무 말 말고 내가 오늘 한 말은 꼭 지켜줘.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낫기나 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 씨는 끝까지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유언인 만큼 이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 씨는 말 그대로 혼이 빠진 것 같았죠. 홀로 남은 이 씨는 남편의 공장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공장을 정리하면서 이 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한 2번째 서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유품들을 챙기며 간간히 눈물을 훔쳤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없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이 씨에게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뵐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주말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 여자친구 미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미영이라고 해요. 며느리는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씨의 집을 둘러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이 씨의 눈에 들어왔죠. 그래, 언제부터 만났니? 이 씨가 물었습니다. 8개월 됐어요. 회사 동료였는데 마음이 맞아서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만났다는 말이었죠.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이 씨는 서둘러 차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거실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데 살면서 가구라도 좀 바꾸시지. 전부 낡은 것들 뿐이네. 이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모른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갑자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려면 신혼집이 필요한데 어머님께선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씨는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다니 게다가 당연히 지원받을 것이라는 태도에 기분이 언짢았죠. 지원? 돈 말하는 거니? 이에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좋은 집을 봐놨거든요. 계약금을 어서 넣어야 해서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저희는 한 3억 정도 생각 중인데. 3억?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3억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다니.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이 씨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있으시죠? 아버님이 공장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간 이 씨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글쎄, 1억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1억요, 그거론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 남은 건 없으셨어요? 이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입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내 정신을 차린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원 치료하고 빚도 갚느라 돈도 많이 들어갔어. 1억이 내가 줄 수 있는 전 재산이야.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이 씨는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 아들이 찾아왔을 때 이 씨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조언대로 정확히 1억만 준비했습니다. 이게 엄마 가진 전부다. 더는 못 도와준다. 이게 다예요? 아빠 공장 판 돈은요? 아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없어. 이게 내 전 재산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걸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했고 이 씨가 준 1억으로 작은 아파트 대출을 받아 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원을 받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감사하다며 연락도 하고 며느리는 이 씨에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이 씨는 아들 부부의 새 집에 놀러 가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 씨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 아들네에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금방 갈 거야. 반찬만 좀 두고 갈게. 이 씨는 준비해간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먹지도 않아요. 다 그냥 가져가세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지고 이 씨가 찾아가면 집안 분위기는 매번 싸늘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연락하고 기웃거리시는데, 나 너무 불안해. 나이 먹고 우리한테 빌붙으시려고 눈치 보시는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님 돈도 없으시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이러다 진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 여보, 진짜 그러지 마. 나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1억 준 걸로 생색내고 같이 살자고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알아. 내가 잘 말해볼게. 나도 우리 엄마랑 사는 거 싫어. 이 씨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충격을 받은 채 이 씨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이 씨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생일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이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 씨의 생일을 기념해 셋이서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대뜸 이 씨의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시장에서 옷 사신 거죠? 어머님 입으시는 옷 솔직히 같이 다니기 창피해요. 저희 친정 엄마 좀 보세요. 누가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겠어요? 나는 이 옷도 좋은데 그래도 아끼는 옷 입고 나온 거야. 그러게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시니까 맨날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사 입으시죠? 이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비싼 옷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비교당하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그저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이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얘, 너는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나는 너희들 집 사주려고 가진 돈 다 내줬다.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이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로서 대접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죠.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란 말이니?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해. 그러나 아들은 버릇없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기는커녕 되려 이 씨를 질책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널 어떻게 키웠는데? 솔직히 아내 말 틀린 말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대접받길 원해요? 맞아요. 우리도 애 낳고 키우는 것도 벅찬데 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해요.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내가 돈 없다고 너희한테 뭐 하나 요구한 적 있니? 말은 안 해도 다 알죠. 나이 드시면 결국 우리한테 기대실 거잖아요.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키워주고 결혼할 때 너 잘 되라고 가진 돈 다 지원해줬잖니?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자식한테 그걸로 빚 갚으라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아들은 일어서며 이 씨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요, 엄마 부양할 생각 없어요. 이제 각자 인생 각자 챙기는 걸로 해요.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마세요. 결혼했으니 저도 제 가족 챙겨야겠어요. 이 씨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충격과 분노가 쌓인 이 씨는 남편의 유언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남편의 말이 맞았어. 식당에서 벌어진 모욕적인 상황 이후 이 씨는 겨우 집으로 돌아와 방 한편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가 목까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서랍을 열어볼 때였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재의 문을 열자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책상 옆 서랍장으로 다가간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류들이 있었지만 이 씨는 남편의 말처럼 서랍 안쪽 깊숙한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당기자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들과 문서 봉투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먼저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땅 문서 봉투로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경기도 분당에 있는 상가 건물 문서까지 있었죠. 이 씨는 그 문서들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자필로 쓰여진 유언장이었습니다. 나는 이 서랍 안의 모든 서류와 함께 내 소유의 건물과 예금을 아내 이춘자에게 남기고자 한다. 이 사실은 나의 사망 후 아내가 이 서랍을 열어보게 될 때 알게 될 것이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아마도 아들 때문일 거고 내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겠지. 당신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아들에게 너무 약했잖아. 혹시 당신이 아들에게 모든 걸 넘길까봐 걱정이 됐어.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법이야.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1년 전 남편의 병실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진우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다 도와주는 게 맞죠. 남편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순진해서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나? 자식이라고 다 내 맘이 같지 않아? 늙어서 돈은 쓰려고 있는 게 아니야. 지키려고 있는 거지. 홀랑 다 줬다가 외면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혹여나 아들이나 며느리가 부모한테 돈 나올 구멍 없다고 외면하면 그땐 확연 끊어버려. 그렇게 이 씨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따르기로 약속했던 것이었죠. 이 씨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편지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안 거예요? 그날 밤 이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잠깐 시간 되니? 미영이랑 같이 우리 집에 좀 와줄래? 식당에서의 사건 때문인지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 걱정 마, 그날 일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2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가 이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며 이 씨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둘 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씨는 준비해둔 차를 내오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많이 생각해봤어.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너희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멀리 이사하기로 했어. 이사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살기 편한 곳으로 갈 거야. 더는 너희 집에 찾아가지도 신세지지도 않을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 씨는 미묘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씨가 떠나기로 한 것이 오히려 반가운 듯 보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갑자기 이사 가실 수 있어요? 돈은요? 며느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 너희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그냥 화가 나서.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너희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각자의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가족끼리 너무 가까이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씨는 그들의 태도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참 다행이구나.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형식적으로 말을 하고 며느리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그때 일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투닥거릴 때도 있는 거죠. 이사 잘 가시고 종종 안부 전화할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은 이 씨가 떠난다는 사실에 오히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통보한 이 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새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의 재산 상속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찾아가 이 씨의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기분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짜릿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 씨는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마음은 섭섭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 씨는 서울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당일 이 씨는 택시에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로얄층에 위치한 이 씨의 집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주상복합이라 1층부터 3층까지는 백화점과 마트,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하기에도 편리했습니다. 와, 여기가 내 집이라니. 넓은 거실과 깨끗한 주방, 편안한 침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이사하고 몇 달 동안 이 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옷을 사 입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옷을 사 입던 이 씨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새롭게 손질하고 나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아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큰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고급 아파트에 사신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거기 살고 있어.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1억이 전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이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며느리도 함께 더 이야기하고 싶구나. 시간 되니? 그날 저녁 이 씨는 고급 레스토랑에 일찍 도착해 좋은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우아한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까지 한 이 씨의 모습은 그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돈이 생기신 거예요? 어떻게 서울에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아버지가요?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의 유언이었어. 유언이라뇨? 진우야, 내 아버지는 우릴 위해 재산을 따로 준비했어. 너한테는 우선 1억만 주고 나머지는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부모 재산은 당연히 자식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치사하게 혼자 다 하실 건 아니시죠? 당연히 저희한테도 반 주실 거죠? 이 씨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가 번 건 하나도 없지 않니?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내 돈인데 왜 당연히 너희 돈이야?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이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속인 건 미안하지만 안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주려고 했어. 내 아빠도 동의했고. 근데 너희는 내가 돈이 다 없어지니까 1년도 안 돼서 태도가 싹 바뀌더니 며느리는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냐고 하질 않나? 아들이라는 놈도 엄마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결혼했으니 지 가족만 챙기겠다고 하질 않나? 이 상황이 참 웃기지 않니?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만 이럴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살아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이제부터 엄마 평생 모시고 살게요. 이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난 이제 너희랑 전처럼 살 생각 없어. 이번 기회에 너희 진심을 똑똑히 알았거든. 부모가 돈 없다고 버리는 자식이면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릴란다. 레스토랑을 나온 이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씨는 여행사에서 패키지를 예약하고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해외로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고급 가구와 소품들로 집을 꾸몄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어색했지만 곧 그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씨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익명으로 큰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느 날 이 씨는 아파트 로비에서 우연히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로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니?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늙어서 내 몸 건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걸 너네가 알려줬잖니? 너희한테는 절대 안 줄 거다. 이 씨는 아들을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받고 끝내 버림받은 사실이 슬프긴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지금이 훨씬 낫지. 진우도 언젠가 부모가 되고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되겠지. 물론 그땐 너무 늦었겠지만. 비록 자식에게 상처받은 이 씨였지만 이 씨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자식만 생각하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야말로 남편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이 씨는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설로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엄마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래, 괜찮아.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다른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니? 그 순간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어제 들은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도 집 사정이 많이 어렵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다른 곳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서요. 강씨 할머님은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버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알았다. 그렇게 할게. 어머님. 택시는 제가 불러드릴까요?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강씨 할머님은 자신이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조차 신지 못해 맨발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 강정희 할머님이십니다. 강씨 할머님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욕심 없이 살아오신 분입니다. 도시의 화려함이나 편리함보다는 고요한 산골 생활이 더 마음에 맞았던 강씨 할머님은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절로 피곤해지지. 여기가 좋아. 공기도 맑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강씨 할머님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봄이면 산나물을 뜯고 여름이면 텃밭을 가꾸며 겨울이면 남편과 둘이 김장을 담그는 일상이 강씨 할머님에겐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강씨 할머님은 이곳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자식과는 큰 갈등 없이 지내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을 강씨 할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결혼 때가 생각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던 아들을 위해 강씨 할머님은 평생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지만 새 신혼 살림을 꾸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방문이 두 달에 한 번으로 다시 분기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살기도 바빠서 그렇겠지. 뭐 어쩌겠어. 강씨 할머님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은 마을의 풍경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이 순식간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거대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봇대까지 넘어뜨렸고 마을의 전기마저 끊겨버렸습니다. 난방도 조명도 물을 끓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처음에는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 는 마음으로 이틀을 견뎌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한파 속에서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진짜 나이를 먹었나 보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는 거뜬히 버텼을 텐데. 강씨 할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잘 살아왔다 해도 이번만큼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건 것은 폭설이 내린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미안한데 엄마 좀 도와줘. 이틀째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방안이 꽁꽁 얼어버려서 이불을 덮어도 춥고 수도관도 얼어서 물도 안 나오니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매서운 추위에 강씨 할머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아내랑 먼저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강씨 할머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그래, 그렇게 하렴. 내가 좀 더 기다려 볼게. 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2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온 대답은 씁쓸했습니다. 엄마. 우선은 집에서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갑작스러워서.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직접 집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그저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양초에 의지한 채 칠흑 같은 어둠과 한기 속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수시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전원을 꺼두었습니다. 민수가 분명 연락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보낸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기.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버스라도 타고. 아니에요. 그냥 제가 데리러 갈게요. 이 눈에 엄마 혼자 오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병원비만 더 나와요. 그리고 아들은 3시간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씨 할머님은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짐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상비약 그리고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바로 돌아와야지.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엄마 하고 달려와 안아주던 아들이었는데 이번엔 한 걸음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말입니다. 엄마, 짐은 이게 다예요? 응,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뭘. 강씨 할머님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의 어색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는 거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바쁘게 일하던 시절, 홀로 아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면 아들은 늘 엄마, 손 시려 라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손을 녹이곤 했었죠. 강씨 할머님은 고개를 돌려 조수석에서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아들은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아들과 남처럼 되어버린 걸까? 강씨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혜진이가 날 반갑지 않아 할 텐데. 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집을 사줄 때만 해도 친정엄마처럼 모시겠다. 던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강씨 할머니와 마주할 때면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졌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부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한마디 건네고는 차가운 시선으로 강씨 할머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짐을 들어줄 생각은커녕 한 발 물러서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혜진아, 갑자기 이렇게 와서 미안해. 마을 전기만 고쳐지면 바로 집으로 갈게. 아, 네, 며느리의 짧은 대답이 현관을 울렸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혼집 계약날, 혜진이가 어머님, 우리 집은 어머님의 집이니까 언제든 오세요. 라고 했던 말이 허공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내어준 방은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달린 이 방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방 구석에는 쓰지 않는 운동기구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좁아서 이 방밖에 없어요. 창고로 쓰던 건데 어쩔 수 없네요. 짐은 저쪽 구석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것도 감지덕지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뭐 호강하러 온 것도 아닌데. 잠깐 있다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강씨 할머님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씨 할머니는 이 집의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만 해도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합가는 생각 이상으로 더욱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가실 때 물 조금만 써주세요. 요즘 수도세가 장난 아니라서요. 물 한 방울이 곧 돈이에요. 며느리는 마치 돈을 물 쓰듯 하는 사람을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크진 않았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TV요? 저희 있을 때만 보시면 안 될까요? 전기세도 나가고. 어머님은 평소에도 TV 많이 안 보시잖아요?
이제는 지루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TV도 마음대로 틀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창밖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사건건 강씨 할머니에게 트집을 잡았고 그때마다 강씨 할머님의 마음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씨 할머님은 방의 냉기가 유독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강씨 할머니 방은 마치 냉동실 같았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어 거실을 확인해 보니 거실은 포근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TV 앞에 앉아있는 며느리는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고 아들은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니가 잠에 들려고 할 때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불을 2겹, 3겹으로 두툼하게 덮고 있어도 온몸의 뼈가 저릴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은 조금 덜 춥겠지. 하는 희망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방은 마치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견디다 못한 강씨 할머님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방이 좀 추운 것 같은데. 혹시 보일러가? 어머님, 요즘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저희도 아끼고 있어요. 저희 방도 다 추워요. 어머님 방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불 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며느리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일부러 시어머니 방 난방을 끊어놨다니까? 지가 안 나가고 배기겠어? 근데 어머님이 독해서 걱정이야. 하긴 이 추위에 누가 버텨? 알아서 나가시겠지. 며느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뭐? 너무하다고?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수야. 폭설에 전기 끊겼단 핑계로 들어와서는 은근슬쩍 눌러 앉으려는 게 뻔히 보이잖아.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며느리는 더 도끼 어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만 아니야. 너도 알잖아. 예전에 우리 신혼집 사준 것도 다 계산해서 그러신 것 같아. 나중에 늙고 병들면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여우가 따로 없으셔. 어휴,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는지 진짜.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씨 할머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새 살림을 편하게 꾸리라고 전 재산을 들여 사준 집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진심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화장실 앞에 서 있던 강씨 할머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가운 벽을 더듬으며 겨우 방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방 안의 한기보다 가슴 속 서린 한기가 더 아팠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방으로 돌아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겨우 참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민수에게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떠나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독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준 건가?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참아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강씨 할머님 앞에 섰습니다. 엄마 불편하진 않으세요? 강씨 할머님은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다른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니? 강씨 할머님은 마음을 다잡으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자신의 아들만큼은 어제 들은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도 집 사정이 많이 어렵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다른 곳에서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서요.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밤 며느리의 말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도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전 재산을 들여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버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할게. 정작 그 말이 나오자 아들은 마치 자신이 도리를 다한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호텔 방을 하나 알아봤어요. 엄마가 거기서 편히 쉬시다가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 양반이 호텔은 무슨... 어머님, 요즘 모텔도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역 근처에 괜찮은 모텔 있더라고요. 거기서 며칠 쉬시기에 딱일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강씨 할머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빨리 내보낼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짐을 꾸린 강씨 할머님이 현관으로 나서자 며느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역 근처 모텔 예약해 둘게요. 택시는 제가 불러드릴까요?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필수품만을 작은 가방에 쑤셔 담았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도 잊지 않고 넣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엄마를 위해서라는 아들의 허울 좋은 변명으로 포장된 가식이 강씨 할머니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붙잡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면을 차리기 위한 말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강씨 할머님은 자신이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조차 신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맨발에 구두를 구겨 신은 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스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추위보다 아들의 차가운 마음이 더 싫었습니다. 눈길을 걷는 강씨 할머님의 발끝은 얼어붙을 듯 시렸지만 더 이상 돌아갈 곳도 돌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든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시야마저 흐려졌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서자 강씨 할머님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자신이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해준 아들과 며느리의 신혼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처절하게 내쫓겨진 가슴 아픈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들어가질 못하네. 모텔방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강씨 할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지만 그 서글픔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에 신혼집을 마련해 줄 당시 아들이 했던 말이었죠. 아, 엄마, 그냥 제 명의로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인데. 라고 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한 번에 물려줬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강씨 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했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어차피 내 엄마 돌아가시면 다 너희 거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강씨 할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줄 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강씨 할머님은 그 사실을 이제야 떠올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맞아, 그 집은 아직도 내 명이야. 수년 전의 일인지라 강씨 할머니조차 그 집이 자신이 마련해 준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할 뿐 등기부 명의는 자신의 것임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강씨 할머님도 아들과 며느리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그 말이 이제는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강씨 할머님의 마음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달라져야지. 강씨 할머님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순하고 착한 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톡톡히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씨 할머님은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쫓겨나듯 나온 그 집 떨리는 마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는 순간 강씨 할머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유주란에 선명하게 적힌 김정희라고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그렇게 졸랐었지. 안 해주길 천만다행이었어.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서러움이 분노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의 방난방을 끊어가며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일. 아들이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모텔로 내보내던 일.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제 명이네요.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이 집은 분명히 할머님의 소유입니다. 정당한 임대차 계약도 없는 상황이고요. 강씨 할머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명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법원에 판결이 나오면 그들은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강씨 할머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제가 제 집을 되찾아야겠어요. 제 아들이 저를 내쫓았으니 이제는 저도 아들 며느리를 내쫓으려고요. 며칠 후 아들 내외에게 법원의 명도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려니 했던 아들은 봉투를 뜯어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 거주지의 법적 소유주는 강정희 씨이며 현재 거주자는 명도 퇴거해야 함. 여보. 이게 무슨... 며느리는 남편 손에서 통지서를 낚아채듯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방난방을 끊어가며 시어머니를 내쫓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잊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천대하고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집에서 나가달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니? 강씨 할머님의 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저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 어미를 방난방을 끊어가면서까지 내쫓으려 했던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다. 너희가 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니? 내가 전화해서 그랬잖니 놓친 내가 폭설을 핑계로 빌붙어서 이제 우리 집에 눌러앉을 모양이라고. 얼른 쫓아내야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며느리가 수화기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집에서 나를 내쫓을 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니?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내 집이야. 나가. 통화가 끝난 후 강씨 할머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발이 전혀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아들 내외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삿짐 센터에 트럭이 도착하고 아들 내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한때 시어머니를 내쫓으며 보였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문을 닫기 직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렴. 나는 더 할 말 없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난방을 껐던 그 차가웠던 방으로 가서 보일러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며칠 뒤 강원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폭설은 그쳤지만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전기가 끊겼던 며칠 동안 집 안 전체가 냉장고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강씨 할머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공간,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이 집이었지만 이번 폭설 사건은 그녀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인적 드문 시골에서 지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대로 있다가는 또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지도 몰라. 그 후 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매수자가 나타났고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보다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집을 판 돈으로 강씨 할머님은 경기도 근교의 작은 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깔끔한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는 채광이 좋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 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첫날, 창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동네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해볼까?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빌라를 정리하면서 강씨 할머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자신이 겪었던 그 절박한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 자식에게 매달렸다가 상처받는 노인들. 난방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홀로 떨며 보내는 노인들.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나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에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도 몸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씨 할머님은 지금 사는 빌라를 매입하고 남은 전 재산을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결심을 하기까지 강씨 할머님은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난방도 끄는 채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막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돈을 자식한테 남겨봤자 나중에 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침내 강씨 할머님은 지역 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심이 갔습니다. 폭설이 내릴 때 도움의 손길이 없어 고립되는 노인들. 난방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떨며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 이 돈이 쓰였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 재산을 다 기부하신다고요? 아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니? 강씨 할머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손주도 태어날 거고, 저희는 집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방 난방도 끄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너무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밤마다 죄책감에 잠도 못 이뤄요. 아들도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 재산 기부만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게요. 저희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강씨 할머님은 무릎 꿇고 우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강씨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마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맨발로 쫓겨나듯 아들 집을 나왔던 기억이 떠올라 그 말을 쉽사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이 아까워 잠시 반성하는 청년기하는 걸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어도 뼛속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일어나렴.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내 돈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야. 며칠 후 강씨 할머님은 복지재단을 찾았습니다. 기부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단 직원이 서류를 내밀자 잠시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말입니다. 문득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결혼할 때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내보내며 했던 마지막 인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순간에 미운 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강씨 할머님은 펜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빌 때는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막상 이렇게 앉아있으니 지난 세월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아들 내외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걸까요? 펜을 쥔 강씨 할머님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 기분 이상하네.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모은 돈인데.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들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결심했던 대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부를 해야 할까요? 염치 없지만 이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